예,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예. 1913년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갑니다. 한인중앙학원, 하와이 한인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 사진이 5000년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저 사진 한 장 찰칵 찍는데 5000년이 걸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왜 저 사진이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서 있는 분이 국사 선생님 겸 국어 선생님 겸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 역할을 하셨던, 그리고 교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입니다. 조선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7살만 되어도 남자 여자가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양반 남자는 학교에 가서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만 교육시켰고 여자들은 부엌에 가든지 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든지 남녀 차별이 심했습니다. 양반 상놈 차별을 했고 남자 여자 차별을 했습니다. 양반 남자만 학교에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독립운동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께서 양반 상놈 구별 없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두 교육을 받게 하는 5000년 역사상 처음 남녀공학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남자만 교육받다가 남녀공학이 되었다면 남자가 많이 있고 여자들을 조금 끼워 넣어서 학교를 세웠을 것으로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인데 오히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학교에 남자들을 끼워준 것 같은 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의 서북지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산모가 10달 배가 아파갖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딸을 낳습니다. 그 엄마가 딸을 낳았다고 섭섭해서 울어요. 내가 10달 배 아파서 고생한 게 아들 하나 낳으려고 그랬는데 딸을 낳다니. 이러고 울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산모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흉년이 든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흉년 들면 먹을 거 없어서 사람들이 막 굶어서 죽어나가요. 흉년이 되었을 때 딸이 없는 집은 굶어 죽습니다. 근데 딸이 있는 집은요, 한 해 흉년 넘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딸을 방앗간에 팝니다. 술집에 팔기도 해요. 딸이라는 거는 이건 한 해 흉년 때울 수 있는 재산, 보증금으로 여겨졌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부터 이렇게 흉년 맞아서 딸을 터는 이런 야만적인 풍습이 어디 있느냐 개탄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악습이 하와이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 하시려고 하와이 곳곳을 처음에 쭉 여행을 하십니다. 그러다 이상한 장면을 봐요. 길거리에 기어다니는 여자 거지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노숙자 가운데 어린 여자애들이 많은가? 가만히 봤더니 그 길거리 기어다니는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못 먹어갖고 비틀비틀거리는 그 어린 여자 거지아이들 생김새가 이상합니다. 하와이 땅이니까 하와이 원주민처럼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와이가 미국령이니까 미국 사람 닮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들 생긴 게 꼭 조선 아이처럼 생겼어요. 말을 걸었는데 조선말을 몰라요. 알고 봤더니 1902년
그 내리교회 교인들이요, 배 타고 하와이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게 미주 이민의 시작,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탕수수 밭에 노동자로 가는 곳에서 미국 이민이 시작됐어요.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갔던 조선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쓸모없이 딸이 났어요. 그러면 조선의 악습이 이어져 갖고요, 그 딸 아이들을 길거리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낳은 조선 딸인데, 생김새는 조선 사람인데 조선 말도 못 쓰고 거지가 돼갖고 버려져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생각하셔서 다 데리고 옵니다. 그 버려진 여자아이들, 그 아이들 모아놓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 남녀공학 학교를 세웠어요.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 양반 상놈 차별을 없애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독립운동할 때부터 차별을 없애, 그리고 교육을 통해 사람을 길러내는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한 다음에는요, 교육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 단 하루라도 학교를 가본 사람이 14%입니다. 그 가운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12%, 88%가 문맹이었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대략 한 12% 정도가 양반이었던 나라, 나머지는 글자도 모르는 상놈이었던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1년 넘게 집권하면서요, 대대적인 교육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취학 연령의 아동들 가운데 96%가 국민학교에 입학합니다. 전 국민을, 아이들을 양반 상놈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요, 전부 다 학교에 집어넣어서 교육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글자를 깨우치고요, 이미 나이가 많아갖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성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대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문자 해독률이 제일 높은 지식강국 코리아의 기초를 놓죠. 자, 이 당시 이승만 박사 시절의 기록을 보면은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 농사철에 일손이 딸려요. 우리 아들 녀석 농사 지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의무교육,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아버지들이 학교에 와서 데모를 합니다. 지금 농사 지어야 되니까 빨리 우리 아들 퇴학시켜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아니, 농사꾼의 자식이 글자 날아서 뭘 해요? 아니,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농사꾼 자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더니 자기는 농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술자가 될 거고, 나는 대학에 갈 거고, 나는 뭐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 될 거고, 아니, 너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애들 공부시켜놨더니 허황된 소리를 합니다. 그 농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식 뭐하러 공부시키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우리 자식 학교 보내기 싫은데, 지금 농사지어서 일손이 딸리는데 아버지는 지금 땀을 흘려서 뼈 빠지게 일하는데 아들이 무슨 양반 상놈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이 농민들이 우리 아이를 퇴학시키겠다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을 보내가지고 데모를 다 진압해버렸어요. 힘으로 농민들을 눌러버렸습니다. 당신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적어도 국민학교를 마쳐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식을 학교에 보내느냐 마느냐는 5천년 동안 주로 아버지 권한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요,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차별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네 오빠는 아들이니까 대학 공부까지 시켜야 된다. 그 너는 딸이니까 그냥 중학교 졸업하고 취직해라. 뭐 딸 자식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면 그거 대단한 거죠. 옛날에 실제로 그렇게 차별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말고는 부모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바꾼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 글자 가리키기 원하지 않아도 국민학교 입학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말고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학교까지는. 부모가 보내기 싫어도 무조건 보내야 된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아이들을 전부 학교에 집어넣어서 글자를 읽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못 가는 성인들은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서 역시 글자를 읽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 글자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거신 이유 뭘까요? 당연히 국민들이 똑똑해야 나라가 발전하니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을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찬란한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말로만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 읽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대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전 국민은 글자를 다 읽게 만들었어요. 글자만 읽는다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유학생을 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5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이상 외국 학위를 가진 유학생 다 합쳐봐야 500명이 안 됩니다. 50년 동안 외국 유학 가서 대학교 이상 공부한 사람 500명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집권 기간에만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무려 2만 명의 유학생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도 미국 유학 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기둥뿌리가 흔들려요. 이 당시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력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한국에서 집 팔아봐야 그 미국 오면은 그 몇 주 생활비 안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강대국 비싼 미국에 2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에요. 독립운동 하실 때부터 미국 대학 총장들 만나면 늘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코리아가 생겨난다. 한국 사람들 누구보다 위대하고 우수하다. 당신 학교에서 한국 장학생을 받아주면 좋겠다. 그 미국 대학 총장들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 코리아 독립하고 학생 보내면 우리가 장학금 줘서 공부시켜주겠다. 미국 대학 총장들이 코리아가 언제 독립하겠어? 생각을 했는데 진짜 독립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외교를 잘 하셔가지고 또 미국 정부가 한국 유학생을 받아주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이승만의 외교력 덕분에 2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엘리트들이 이 한국에 와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 연수를 왔던 기라성 같은 우리 민족의 인재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분,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준장 별을 단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외교에 의해서 미국에 연수를 하러 왔다가 가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던 주역들은 이승만 장학생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나마 전쟁으로 잿더미, 시체더미가 됐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코리아. 그 코리아의 인재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이야,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잘 사나.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난하고 헐벗은 코리아, 이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분들이 철치부신 정말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게 이승만 장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한 수많은 인재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국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죠. 이분은 군인 출신입니다. 조직의 귀재예요.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길러놓은 인재들,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쳐준 국민을 잘
잘 부릴 줄 알았어요. 이 국민과 인재들이 한 팀이 되게 해갖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나라 세우고 65년 만에 경제 규모가 1만 5천 배 성장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죠. 한강의 기적은 누구의 업적이냐? 과거에는 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학자들의 해석이 바뀝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동작품이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대통령 고속도로 놓고 공장 세우고 수출품 만들었어요. 이건 박정희 업적. 고속도로를 닦은 사람, 공장을 세운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깔으려고요, 국민들을 모았어요. 근데 모여든 국민들이 글자도 읽을 줄을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 세웠는데 공장의 기계가 막 돌아가고 수출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장에 일하려 모여든 국민들이요, 글자를 읽을 줄 모르고 어떻게 할까요? 고속도로 어떻게 공사해야 되는지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야 돼요. 공장의 기계 어떻게 돌리는지 그림을 다 그려서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국민이었다면,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단체 생활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규율을 지키고 협동하는 법을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이었다면, 그 무지한 국민들 데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경제 건설 어려웠을 겁니다.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국민들을 동원했을 때 함께 열심히 따라주었던 국민들은요, 국민학교 졸업해서 글자도 다 읽을 줄 알고 학교 생활, 단체 생활 통해서 협력할 줄도 알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그 당시의 교과서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그 가난한 굶주린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 옥계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우리 한국 역사의 유명한 원로 극작가 신봉승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선왕조 500년 이 수십 권 시리즈를 쓰셨잖아요. 그 신봉승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의 기록을 보면 담임하고 있는 학급의 아이들이 한 60명 됐대요. 한 반이 60명. 나라가 가난하니까 조그만 교실에 몰아넣고 가르쳤어요. 그 중에 점심 도시락 싸우는 아이가 5명, 6명. 점심시간 되면 한 5명 부잣집 애들 도시락 까먹어요. 나머지 55명은 그거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넘겨요. 배고프니까 나가서 수돗물 마시고 그걸 점심으로 대신해요. 선생님이 굶주린 애들 보니까 눈물이 나갔고, 신봉수 선생님 기록에 점심시간마다 나는 시선을 둘 곳이 없어서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친 교육은 자부심이었어요. 지금은 코리아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제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열등하고 부족했던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수없는 외침을 당했지만 우리의 얼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글자와 우리의 언어를 지켜낸 대단한 민족이다. 자부심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만들어 놨고,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을 참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으로 그 인력을 가동해서 한강의 기적,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계의 신기록을 달성한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의 제일 비싼 대안학교 중에 하나, 제가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사람 길러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렇다고 지하자원이 많아요? 그 좁은 땅에 사람 바글바글거립니다. 미국에서의 동부지역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근데도 여기 살다 보면 여러분, 미국 넓은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텍사스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왔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빈 공터가 너무 많아요, 텍사스에. 사람 안 사는 지역 아마 모으면 대한민국, 글쎄요, 한국보다 몇 배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거긴 산도 없어요. 다 평지야.
우리는 땅도 좁은 데다가 3분의 2가 산입니다. 쓸 수 있는 땅이 얼마 없잖아요. 땅도 좁고 차원도 없고 가진 거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람 키워내야 된다. 뭐 그런 주제로 강연했는데요. 강연하는데 그 학교 총괄 교장 선생님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입니다. 이 양반이 앉았다 일어섰다 그 수서지를 만졌다가 놨다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난리가 났어요. 저 귀신 들려는 줄 알았어요. 이 강연 끝나면 저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겠구나.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영빨을 오늘 한번 시험해보리라. 내가 저 귀신 쫓아야지. 이러고 강연하고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진짜 막 뛰어나와요. 이야, 귀신이 나한테 달려드는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귀신하고 한판 붙어서 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뛰쳐나오더니 털썩 주저앉아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장학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장학금 줘서 미국 보낸 장학생이었어요. 난 귀신 들려는 줄 알았는데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 미국 유학 갈 때 만나셨을 때 무슨 말씀하셨나요? 이승만 박사가 그때 7명인가 같이 유학을 떠났대요. 대한민국, 가난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죠. 그 7사람한테 한 명 한 명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본 말씀. 85세 된 대통령 할아버지가 20대 그 당시처럼 거의 손자, 증손자뻘 가난한 대한민국 짊어지고 나갈 엘리트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너 예수 믿어? 이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 인구 얼마 없습니다. 7명이 다 예수 안 믿었대요. 너 예수 믿어? 아니요. 너 교회 나가? 아니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공부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고 말씀하셨대요. 미국 가갖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그 박사님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 주일 성수란 말을 그때 대통령한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라도 시험이 아무리 급해도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대통령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더니 한 명 한 명 안수기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청년들 축복해 주셔서 잘 배우고 우리 민족을 주목케 하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학금 받고 미국에 왔는데 얼마 안 있어 사이구가 터져갖고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 할아버지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주일날이면 무조건 미국 교회 갔대요. 그 당시 한인교회도 몇 개 없었겠죠? 미국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한 3년 예배 드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더래요. 그 대통령이랑 약속이 있어서 믿음도 없이 그냥 3년 꼬박꼬박 교회 나가다가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기독교인 되셨어요. 미국의 아주 랭킹이 꽤 높은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평생 일하시다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도 쓰시고요. 그러고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나처럼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 어떻게 미국 유학을 왔겠습니까? 내가 그냥 농사나 짓다가 아니 뭐 대학 나왔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월급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쳤을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나 같은 코리안이 어떻게 미국에 그 당시 서울대학하고 서울대학보다 랭킹이 몇백 위 높은 그런 주립대학에서 내가 어떻게 교수가 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까지 썼겠습니까? 사람을 길러내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교육 혁명의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교육혁명, 두 번째는 한미동맹입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군 150만이 한국을 도와주러 옵니다. 싸우다가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죠. 그 당시 99% 이상의 미국인은요 코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코리아 그러면 그게 무슨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인지 그게 무슨 새로 나온 애들 이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이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마운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인류 역사 7,000년에요. 약소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 도와주기 위해서 강대국이 군인 15만 명 보낸 사례 없습니다. 15만 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미국은 15만 명을 보낸 게 아니고 15만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150만 명이 싸워줬고 15만 명이 죽고 장애인 되고 불구자가 되면서 한국을 지켜줬습니다. 이건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 3년쯤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회의하게 돼요. 그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를 위해서 왜 우리 미국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나? 이 지긋지긋한 전쟁 빨리 끝내자. 아니, 코리아에 무슨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코리아에 무슨 그 전쟁에서 미국이 차지해야 되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여서 코리아랑 미국이 무역을 많이 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코리아 때문에 왜 미국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야 되나. 그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시켜서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영웅입니다. 아이젠하워의 선거 공약,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한국전쟁 종식. 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낸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세계대전을 끝장낸 내가 이 조그만 나라 코리아에서 벌어진 한국전쟁 한 방에 끝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전쟁 끝낸다는 아이젠하워에게 표를 줘서 대통령 당선됩니다. 그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 끝내는 방법 간단해요. 휴전이죠. 휴전협정 체결하고 휴전선 긋고 그 다음에 미군은 떠난다. 미국이 3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싸워줬으면 15만 명이 피를 흘렸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미국도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전쟁 질질 끌고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고 내가 표가 떨어지고 경제도 나빠지니까 이제 코리아는 코리아가 지켜라. 그리고 속 털고 한국을 떠나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고 뭐 욕할 수는 없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다급해지죠. 왜? 미국이 떠난 다음에 미국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고요. 한국은 바로 북한하고 휴전선을 맞대고 있어요. 바로 그 북한 뒤에는 공산주의의 거대한 제국들, 소련과 중공이 있습니다. 소련, 중공, 북한이 힘을 합쳐서 또 한 번 쳐들어오면 한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6.25 때 쳐들어왔을 땐 그래도 미군이 와서 도와줘갖고 그나마 버텼는데, 미군이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손 털고 떠나면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건 한국을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집니다. 이승만이 미국 사람을 설득할 때, 공격할 때 항상 기독교적인 논리를 사용해요. 야, 너네 미국이 공산화의 위험에 처한 한국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게 그게 과연 기독교 정신에 오르냐? 성경에 보면 길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법안 죽게 된 사람 선한 사마리안이 고쳐주는데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도와주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냐? 기독교 국가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라고 따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아이젠하워 어떤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랑 싸운 사람이고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 강대국 주요 정상들 만나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던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강대국 상대하는 미국 대통령이 약소국 조그만 나라 가난한 코리아 대통령이 떠드니까 그거 참 귀찮게 하네. 이승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계속 처결해가지고 휴전협정을 추진해서 막바지 포로 교환 문제까지 협의하게 돼요.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 휴전하면은 쌍방이 잡은 포로를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북한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그럼 전쟁 휴전이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원래 한국군 출신이니까 남한으로 송환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북한군이 인민군복 입고 대한민국 와서 싸우다가 잡힌 포로,
휴전이니까 당연히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돼. 쌍방이 포로를 딱 교환하고 휴전협정에 조인하면 이제 미군은 떠날 수 있게 돼. 지긋지긋한 한국에 발목 잡혔던 거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북한군이 돼서 대한민국 쳐들어왔는데 휴전협정 맺으면 자기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을 반공포로라 그럽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죠. 공산당의 군대인데 친공이 아니라 반공이에요. 북한 출신의 군대인데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살고 싶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14살, 15살 어린 소년들을 김일성이 협박했어요.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여. 이 15살짜리가 그 당시 우리나라 90% 이상이 문맹자였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어린 소년이 공산주의가 뭔지, 이념이 뭔지 알 턱이 없죠. 공산주의자라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데 김일성이가 강제로 군대 보내갖고 인민군복 입고 싸웠어요. 3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 공산군 병사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공산당은 나쁘다, 이걸 깨달았어요. 직접 공산당 군대가 돼서 싸워보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이게 나쁜 거예요. 포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얘기를 듣기는 저 미제국주의자 대한민국 괴뢰정부 우리 조선 민중을 학살한다, 생체 실험을 한다, 사람 죽여서 미국 놈들이 포를 뜨고 뭐 눈가를 파내고, 미국이 무시무시한 살인마인 줄 알았는데요, 그 미군이 공산군 포로들을 미군 병사처럼 대우해 줬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가운데 제일 맛있어요. 야, 이게 미국하고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저 북한 김일성 공산당 놈들은 나쁜 놈이구나.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군이 전쟁하면서 공산당 나쁘다는 걸 깨달아요.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휴전협정 맺은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니까 난 공산당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래갖고 실제로요, 포로 수용소에서 이빨로 손가락을 깨물어요. 피를 내가지고 강제 송환판데 대한민국 만세, 나는 공산당이 싫다, 피를 짜내갖고 혈서를 써서 거기서 이 반공 포로들이 자기 런닝셔츠 벗어갖고 런닝셔츠를 쫙 누덕누덕 기워서 플랜카드를 만듭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사람은 국제법상 원래 휴전협정 맺은 국제법에 서로 포로 교환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이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3만 명이 되는 포로가. 만약 이 사람들을 강제로 보내면요, 반동분자니까 100% 처형당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갖고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니,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이 3만 명의 젊은이가 가기 싫다는데 보내면 3만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학살 당하는 거 알고도 그 지옥과 같은 공산국가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을 돌려보내는 거, 이게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라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따져요. 아이젠하워가 또 이승만을 무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코리아를 무시했다가는 당신이 큰 거 다친다. 이승만이 경고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할당을 해줍니다. 그 당시 반공포로 3만 명이요, 거제도, 부산, 대구, 영천, 논산 곳곳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헌병대에게 할당을 해줘요. A 부대는 거제도, B 부대는 부산, C 부대는 대구. 그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수용소를 딱 헌병대로 할당을 해줍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미군을 기습 공격하되, 그래서 무력화시키되 총을 쏘지 말아라.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을 쐈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총을 쏘지 않되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전쟁이다. 대한민국 헌병대로 하여금 미군을 무력화시키라는 명령을 내려요. 미군이 포로 지키고 있는데 미군을 무력화시키든지 아니면 포로들을 미리 빼내든지 하여간 방법은 알아서 하되, 북한 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3만 명의 우리 동족을 구출하라. 부대를 할당해주고,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젊은이들한테, 군인들한테 우리 동족을 살리든지 아니면 자살해 이러면 아마 다 탈영하고 도망칠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겠죠, 울면서. 엄마, 대통령이 나보러 죽으래, 뭐 이러면서.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요, 전세가 불리해지면 군인들이 항복을 해요.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 항복이라도 해서 포로라도 돼서 목숨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낫잖아요. 그 이웃나라 중국, 국공내전을 했습니다. 병력 숫자도 국민당이 많고, 무기도 국민당이 많고, 물자도 국민당이 많고, 미국도 국민당을 지원했어요. 모든 면에서 국민당의 조건이 월등히 좋았는데, 이 공산당에는 마오쩌둥이라는, 모택동이라는 아주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가 있었어요. 이 모택동의 기가 막힌 전략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요, 마지막에 전세가 공산당 쪽으로 기울어요. 공산당이 전쟁에 이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병력 숫자나 물자나 모든 것을 국민당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세가 기우니까 이 전세라는 게 무서워요. 국민당 군대가 국공내전의 마지막 무렵에 보면요, 하루에 1개 사단씩 항복해요. 사단장이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 10,000명 통째로 이끌고 공산군으로 항복합니다. 국민당 군대는 거의 하루에 10,000명씩 1개 사단씩 없어지고요, 통째로 날아가고, 공산당 군대는 1개 사단씩 새로 생겨요.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 불리하면 부대별로 항복을 합니다. 6.25 전쟁이 왜 위대할까요? 6.25 전쟁 터지고 3일 만에 수도 서울 함락됩니다. 3일 만에 85,000명 대한민국 병력 가운데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국방력의 절반이 3일 만에 붕괴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죠. 나중에 미군이 도와주러 왔지만 전쟁 터지고 초창기에는요, 기습공격 당했을 때는 미군이 도와주러 온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러 온다는 보장도 없이 전 병력의 50%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누가 봐도 계속 싸우면 이건 자살행위인데요, 1개 사단도, 1개 연대도, 1개 대대도, 심지어 1개 중대, 1개 소대도, 대한민국 국군은 싸우다가 개인적으로 잡힌 포로는 있을지 몰라도요, 부대가 항복한 사례는 3년 내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병력과 물자가 우세한데도 전세가 기우니까 사단이 통째로 항복했어요. 사단이 매일매일.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절대 약세였지만 박살나면서도 1개 소대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동족을 구출하지 못한 분에는 자살하라 이랬더니 용맹한 대한민국 국군이요, 오히려 용기 백배했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북한과 싸우고, 중국과 싸우고, 소련과 싸우고, 마지막에 우리를 3년 동안 도와준, 전쟁에서 대한민국 지켜준, 구호물자 보내서 3천만 우리 민족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고마운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동포를 살리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 멋지다. 국군들이 우리 용기 백배 해갖고요, 이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문맹자가 대부분이었던 대한민국 국군이 머리를 맞대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저 포로들을 석방할 것인가. 수십 가지 기발한 의견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스쳤던 사건, 미군이 기관총으로 딱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어요. 6.25 전쟁 내내 미군은 무기와 모든 게 제일 좋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열심히 도와줬지만 무기를 많이 안 준다, 좋은 무기 안 준다, 이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미국 사람한테 따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이 은근히 인종차별 하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무기를 잘 다룰 줄 모른다 이러고 처음에 무기를 안 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막 싸우고, 도와주러 왔으면 무기는 줘야지 이러고 막 사태질하고 소리 높이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한국군 무기는 미국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수준이 떨어져요. 그 좋은 무기 딱 들고 있는 미군한테 우리 한국군 병사가요,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요. 굿모닝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미국 사람이 보고, 야, 저 코리안 보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굿모닝으로 같이 인사를 해요. 악수할 것처럼 한국군 병사가 손을 내밀면서 다가가요. 그래서 미군이
활짝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딱 경기하고 있다가 웃으면서 악수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이렇게 소홀해졌겠죠? 그 악수하는 척 손을 내밀다가 손을 잡는 척 하면서 요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확 뿌렸어요. 그래 미군이 얼마나 매워갖고 정신을 잃습니다. 그 틈에 신호를 해갖고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포로들을 석방시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국군이 고춧가루를 뿌린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제로 체험했어요. 이 미국 사람도 요즘 한국 김치 잘 먹죠? 근데 저 텍사스의 시골 동네에 사는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김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미국인. 저희 때 텍사스 목표할 때 우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예 김치를 보는데 이 친구가 막 망설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격려해 줬어요. 이 김치는 세계의 3대 건강식품 가운데 하나다. 네가 이 김치를 안 먹으면 절대 어디 가서 한국 음식 먹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용기를 내라. 한번 먹어봐라. 제가 이랬더니 미국 사람이요, 이 50대였던 분인데 뭐 미국 사람 50대, 30대 뭐 친구 될 수 있잖아요. 제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분이 심호흡을 하더니 용기를 내가지고 김치를 딱 찍었어요. 그 입에다 딱 넣더니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파이어! 외치는 거예요. 불이야! 이러는 거죠. 아, 김치를 먹더니 입에 불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는데 이 미국 친구가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어요. 이게 얼마나 김치가 매웠는지 태어나서 처음 김치 먹는 이 토종, 아메리칸이 아니라 텍사스에서는 텍산이라고 그래요. 텍사스 사람들. 이 토종 텍산이 김치를 먹더니요, 뒤통수까지 빨개졌어요. 뒤통수까지. 그러니 여러분, 미군한테 꽃을 확 뿌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반공포로를 구출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27,389명이 탈출에 성공해요. 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세계 최강 미국 군대가 포로를 딱 잡고 있는데 저 이라크 지방에 지금 IS 이슬람 반군이 미군을 공격해가지고 그것도 미군한테 총 한 방 안 쏘고 지혜를 잘 짜내서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270명을 탈출시켰다. 이러면 CNN에서 그거 하루 종일 방송할 겁니다. 전 세계가 뒤집을 거예요. 야, 세계 최강 미국이 포로 270명을 뺏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교 때는요, 270명이 아니라 27,389명의 포로를 미군이 적군도 아니고 동맹국이었던 한국한테 뺏겼어요. 그 포로를 다 세워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열을 합니다. 멋있는 사진이죠 여러분? 이때 만 78세 저 할아버지가, 저기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인민군이에요. 총 들고 대한민국 쓰러뜨리려고 쳐들어온 공산군입니다. 만약 저 공산군 가운데 간첩이 하나 있어갖고 대통령 할아버지인데 권총권에서 쐈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겁이 없는 분입니다. 쫙 세워놓고 사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게 바로 너희들이지만 그게 어떻게 젊은이들 죄야? 전쟁 일으킨 김일성과 공산당 놈이 잘못이죠. 그 공산당의 명령받아 강제로 총 들고 싸운 우리 동족,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야. 멋진 장면입니다. 이 포로들이 탈출해갖고 지금 뛰쳐나왔어요. 저 앞에 헌병 모자를 쓴 사람, 이 사진에 한 명밖에 없는데 몇 명 없어요. 뒤에는 모자도 없이 다 머리에다가 흰 수건 둘렀습니다. 대한민국 헌병 몇 명 안 되는 나머지 다 공산군 포로예요. 이 포로들이 태극기 휘날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진 딱 들고,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북한에 보내져갖고 전부 다 학살당할 목숨인데 대통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행진하는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그게 미국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미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죠. 아이젠하워는 더군다나 장군입니다.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에요. 아니 감히 한국군이 미군을 공격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명장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 얼굴에 아주 찬물을 끼웠습니까?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워요. 그 에버레디 플랜. 2001년 한국 MBC 방송에서 이 북한의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제된 걸 가지고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이승만을 제거하라 에버레디 플랜. 이게 아이젠하워의 방법입니다.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작전 계획을 세워갖고 감히 미국에 도전한 이승만 납치하든지 아니면 제거해버리든지 그 코리아에는 미국 말을 잘 듣는 고분고분한 대통령을 세우자. 이 에버레디 플랜을 실제로 의논을 합니다. 그 이승만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미국한테 도전한 거죠.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아니 IS가 미군을 기습해가지고 총 한 방 안 쏘고 그것도 미군이 억류하고 있는 포로 270명을 구출했다. 이래도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전 세계 방송국이 하루 종일 그 얘기할 거고요. 전 세계 신문 일면 머릿 기사에 미군이 기습당했다는 브레이킹 뉴스, 탑 뉴스가 뜰 거예요. 270명이 아니라 27,389명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뒤집어져 갖고요. 텔레비마다 이 장면이 나와요. 신문마다 이 얘기가 돼요. 야,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적군도 아니고 3년 동안 싸워준 한국한테 공격을 당하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 세계 언론사 앞에 이승만이 미리 준비한 내가 왜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승만의 연설 원고, 연설 테이프가 전 세계 방송에 보내져요. 뭐 이승만이 그때 보낸 연설 원고는 짧은 거지만 이승만이 전 세계를 설득한 논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이승만은 미국 역사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당시 그 주한 미 대사였던 존 부처, 이탈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이 존 부처의 회고록에 의하면요,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만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역사를 한 3시간을 쫙 강의한 거예요. 근데 미국 대사가 들어도 야, 우리나라 역사에 저렇게 재밌는 게 있었나? 미국 대사도 모르는 미국 역사를 너무 재밌게 얘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넋을 잃을 지경이 되도록 정신이 홀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 말에 빠져들었다. 미국 대사가 오면 이승만 대통령이 군기 잡으려고요 역사를 쫙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여행하면서요 미국 중요한 역사 유적지 보다가 그 역사 유적지 담당자를 불러요. 이 사람아, 이 역사 기록이 잘못됐잖아. 이거 고쳐야지. 미국의 중요한 역사 유적지를 다니면서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아 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를 잘 알았어요. 미국 니네가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여러분 미국 땅에 처음 메이플라워 타고 도착했던 청교도들 한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요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어요. 원래 미국도 사람 굶어 죽던 비참한 가난한 이민자의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돈 많고 출세하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위험하게 배 타고 대서양 건넜겠어요? 유럽에 살만한 사람은 거기 그냥 살았죠. 유럽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박해받던 사람들, 뭐 퀘이커교도 같은 정치적인 소수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배 타고 미국 왔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한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절반이 굶어 죽었어요. 너네 미국도 사람 굶어 죽던 가난한 이민자의 나라였다. 근데 미국이 잘한 게 있다. 뭐냐면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집 짓기 전에 교회당을 먼저 세웠어요. 매사추세츠주에 미국 사람들이 세운 인류 최초의 초등학교 있습니다.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알파벳을 가리킨 교본이 있어요. 그 교본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제가 교본 보고서 이런 거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기독교 국가 세우려고 그랬구나. 그런 짐작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알파벳을 가리키는데 A는 뭐냐? A is Adam's apple.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 B란 단어는 B is Bible says today. 성경은 오늘날도 말씀하신다. C is Christ for our sin.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알파벳을 가리킨데 어떻게 가리켰냐면 성경 얘기로 엮어서 가리켰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알파벳을 가리킨 목적.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인류 최초의 초등학교를 세운 이 미국 이민자들의 우리가 왜 학교를 세우는지 그 성명서에 써 있어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게 한다. 그게 미국 교육 목적이었어요. 너네 미국이 가난하고 굶어 죽는 이민자들이었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됐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미국 축복하셔서 강대국 되게 하셨다. 이게 미국 역사에 대한 이승만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한국 얘기합니다. 우리 코리아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다가 5,000년 짓밟혔다? 이제 대한민국 세워서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무신론 공산당들이 쳐들어왔다. 그럼 미국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 된 미국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 세워보려고 그러다가 강도 만난 이 코리아를 도와주는 게 그게 미국을 강대국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냐. 아니 그런데 3년 싸우다가 5만 명 죽고 10만 명 다치니까 물론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준 건 고맙지만 아니 고작 한 3년 싸우다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쳐?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게 한국민이 공산당 노예되게 만들고 3만 명 젊은이 학살되게 하는 게 그게 미국 강대국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겠냐? 갈 테면 가라. 겁장에는 가라. 미국은 가도 용맹한 한국인은 끝까지 싸운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군이 떠난 다음에 한국이 살으려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항복해야죠. 공산당 쳐들어오는데 싸워봤자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위대하고 용맹한 한국인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자살할 권리가 있습니까? 자살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미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승만의 논리예요. 여러분 전 세계인이 이승만의 논리, 이승만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텔레비 뉴스마다 신문마다 이런 멋진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걸 본 세계인이 이승만과 코리아에 찬사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이승만의 이 행동에 제일 열광한 나라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말이 맞다. 아니 하나님 축복받은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됐냐? 미국의 여러 주의회에서 여러 주 지역의회에서요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특히 저 뉴욕에 미국의 여러 의회에서 의회 기독교인 여러 단체에서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요. 뉴욕에 윌리엄 헐스트라는 언론사 한 7개 가진 언론 재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승만 열렬한 지도자였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 방송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그런 멘트를 내보내요. 아 미국이 오히려 이승만한테 열광을 해요. 이승만 인기는 미국에서 올라가고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미국 사람이 아이젠하워를 딱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 우리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3년 동안 코리아를 위해서 군인 150만 보냈어요. 5만이 죽고 10만이 다쳤습니다. 미국이 특별 예산 편성해갖고요. 한국에 달러를 쏟아붓어요. 3천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15만이 죽고 다치고 그럼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한 다음에 한국전쟁 끝낸다 그래서 표 찍어줬더니요. 한국을 위해서 줄 거 다 주고 피까지 흘린 다음에 그 조그만 나라 한국한테 배신당했어요. 고춧가루 맞았어요. 한국전쟁 끝낸다 그래서 찍어줬더니 전쟁도 못 끝내요. 아이젠하워 인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실제로 제일 최근에 나온 3년 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기 미국 사람이 쓴 전기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이젠하워 정치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다.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장납니다. 왜? 한국전쟁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찍어줬더니 끝내지도 못하고 한국한테 기습공격을 당해요. 우리 대통령 바보 아니야 저거? 줄 거 다 주고 뺨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아이젠하워가 이승만 제거 계획을 세우다가 옆 사람들이 다 말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승만까지 제거했다가 큰일 납니다. 다음번 선거도 어렵고 잘못하면 탄핵당합니다. 아이젠하워가 꼬리를 내립니다. 1953년 6월 18일 이승만이 거사를 일으켰을 때 아이젠하워가 화가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이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북한, 중국, 소련만 우리 적인 줄 알았는데 이승만도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거 계획을 세우다가 그 다음날 하루 6월 19일 하루 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한다. 하루 만에 미국 대통령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특사를 파견하죠. 미국이 이승만에게 사정을 해요. 어떻게든지 한국전쟁이 끝나야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쳐있으니까 제발 휴전협정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휴전협정하는데 이승만이 방해만 안 하면 한국이 원하는 거 들어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두 가지를 미국은 해줘야 돼요. 한국은 뭐 하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춧가루만 안 뿌리면 돼요. 미국의 휴전협정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러니까 이건 조건도 아니죠. 니들이 휴전 맺겠다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승만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만들어낸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이승만이 요구한 게 두 가지예요. 윗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 자동차 전시장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자동차 전시장 쇼 윈도우에 고급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급차를 갖다 놓습니다. 전시장이 고물차로 뒤덮여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한국을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고급스러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한국을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시장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데 1년간이 아니고 10년간도 아니고 전시장은 항상 깨끗해야지. 전시장이 1년만 깨끗하다가 2년째 고물차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경제를 미국이 지원해 주는데 잘 살 때까지 지원해 줘요. 왜? 전시장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고급스러워질 때까지 지원해 줘요. 그럴듯한 쇼윈도우가 될 때까지 미국이 무제한적인 경제 지원을 퍼붓게 돼요. 얼마나 지원해 줬느냐? 요 조약을 딱 맺고 일시불로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낸 돈이 7억 달러. 7억 달러가요.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입니다.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받아요. 플러스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미국이 한국에 달러와 구호물자로 지원한 액수를 다 합치면요, 그 당시 미국이 한국 한 나라한테 지원한 액수가 그 당시 미국이 아프리카 광활한 대륙에 54개국 원조한 액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쏟아부은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조그만 한국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뭐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없을 때도요, 전쟁도 안 할 때도 막 100만 명, 200만 명씩 굶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기아 시각했잖아요. 코리아는 원래 아프리카보다 못 산 데다가 전쟁으로 박살이 났어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네? 10만 명 굶어 죽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어요? 10,000명, 20,000명이 굶어 죽었다. 시체가 만구가 쌓였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한국전쟁 이후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지만 뭐 아프리카처럼 10만 명, 100만 명
대량 아사 사건 없었어요. 왜 그러죠? 아프리카 대륙 전체보다 더 많은 돈과 물자를 미국이 한국에 쏟아 부어갖고요. 피폐해진 한국 사람들 굶어 죽지 않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어요.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 되게 한다. 저 조항 때문에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이 구호물자 달러를 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나라 5,000년 농사 짓던 나라입니다. 농사 이외에 무슨 뭐 건축 기술, 공장 만드는 기술, 배 만드는 기술, 전자 기술, 화학 기술, 기계 설치 기술 없어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있죠? 미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분야도 있습니다. 세계 5대 공업국가가 됐어요. 어떻게 한국 기술이 단기간에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능가한 분야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 화학이든지 석유든지 건축이든지 고속도로 놓는 거든지 다리 건설하는 거든지 대한민국 모든 기술의 시작은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공짜로 가르쳐줬어요. 왜 공짜로 가르쳐줬을까요? 요 약속 때문에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 되게 한다. 그래서 미국이 가르쳐주는 기술은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미국이 안 가르쳐주는 기술은 몰래 훔쳤어요. 배우고 훔쳐서 경제를 발전시킨 위대한 민족입니다. 두 번째 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좌파 정권에서 미군을 후방으로 빼갖고 우리 안보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요. 어리석은 짓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맺을 때 요 조약 체결 당시에는요.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하는 건데 그 미군이 어디 있었냐면 휴전선에 있었어요. 휴전선에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24개입니다. 남침 가능한 24개 루트를 미군이 지켜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김일성이가 대한민국 쳐들어오려고 총을 빵 쏘면 그 총알은 미군한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근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 북한이 미국과 전쟁한다는 건 자살행위죠. 그래서 한국이 무서워서 북한이 못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핵이 있어요. 대한민국 핵이 없어요. 그래도 못 쳐들어옵니다. 왜요? 미군이 시켜주기 때문에. 일본이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우겨요. 만약 일본이 해군을 이끌고 독도를 진격하면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군이 붙으면요, 어느 전문가의 글을 보니까 하루도 안 걸린대요. 10시간에서 12시간이면 우리 해군이 전멸당한다는 겁니다. 일본 해군이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한 50년, 60년 때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말만 하지 임진왜란처럼 절대 못 쳐들어옵니다. 왜 못 쳐들어올까요? 한국 무서워서요? 일본이 독도를 향해서 군대를 보내는 그 순간 전쟁은 일본과 한국의 전쟁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돼요. 미군이 한국 딱 지켜주게 하니까 그 미국 무서워서 어느 나라 어느 세력도 대한민국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1954년 한미동맹이 최종 조인되기 정확하게 60년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평양 땅에서 싸웠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갖고요. 전쟁터가 됐으니 평양의 집집들이 불바다가 되고 전쟁하다가 일본 놈이 쏜 총에 맞고 중국 놈이 쏜 총에 맞아갖고 죄 없는 조선 백성이 무수히 죽어갔어요. 그 당시 조선의 두 번째로 큰 도시 평양 인구가 청일전쟁 끝났더니 3분의 1로 죽었어요. 청일전쟁, 그 다음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청일전쟁으로 죽은 사람 수십만, 러일전쟁도 거의 100만, 한일합방으로 우리 학살당한 사람 다 합치면 한 90만, 만주사변 때 죽은 사람 글쎄요 100만은 넘습니다. 몇백만 돼요. 중일전쟁 죽은 사람 숫자가 1000만 단위가 넘어요. 태평양전쟁 이것도 1000만이 넘어요. 한국전쟁 500만. 여러분 한반도는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미군이 지켜주기 전 60년 동안 그 60년 사이에 수십만, 수백만 정도가 아니라 1000만이 넘는 엄청난 전쟁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전쟁이 7번 터졌습니다. 중국도 전쟁하고, 한국도 전쟁하고, 일본도 전쟁하고, 중국 사람도 1000만 이상, 한국 사람 1000만까지 아니면 수백만, 일본 사람도 1000만 이상. 이 한중일 삼국이 무수히 죽어나갔어요. 러시아 사람도 1000만 단위 이상 죽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 제일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한미동맹 맺어서 미군이 주둔해 주니까 중국도 한국에 못 쳐들어와요. 북한도 못 쳐들어와요. 일본도 못 쳐들어와요.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맺고 60년, 지금 정확히 61년 됐는데 61년 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전쟁이 있었나요? 100명 이상 죽는 전쟁이 아니라 전투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우리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어요. 유영익 박사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5년에 한 번 대충 500명 죽었대요. 13년에 한 번 1000명 죽었대요. 5년에 한 번 500명 죽고 13년에 한 번 1000명 이상 죽는 역사가 5000년이에요. 그런데 한미동맹 딱 맺고 난 다음에는요, 100명 이상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다 전쟁이 없는 동북아시아 전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게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조국에 전쟁이 없는 60년 넘는 장기간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조약의 내용은 한국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미군이 휴전 맺는 거 방해하지 않는다.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미국은 한국이 잘 살 때까지 도와줘. 한국에 다른 나라가 절대 못 쳐들어오도록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켜줘요. 이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그 이 조약의 제목이 한미 원조 조약. 이렇게 붙여야 어울려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조약의 제목이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한국이 어려우니까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미국이 어려워지면 걱정하지 마, 한국이 도와줄게. 이게 상호 방위예요. 지금 한국을 미국이 지켜줘. 혹시 아냐? 나중에 미국이 침략당해서 나라 망하는 위태로운 지경이 될지. 그때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상호 방위 조약. 무슨 내용이죠? 대등한 관계로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이승만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 약해서 미국 도움받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도움만 받는 대한민국이 그런 시시한 나라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미국을 지켜줄 수도 있다. 큰 소리 치면서 인류 역사 7000년에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런 조약을 맺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을 지켜줄 일은 없었어요.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죠? 제가 이승만 강연하면 욕을 많이 먹어요. 욕하는 사람, 비판하는 얘기 다 듣고 제가 2가지 질문합니다. 좋다. 당신 말이 100% 맞았다고 치자. 이승만이 이렇게 나쁜 인간이라고 치자. 내 질문에 대답해봐라. 첫째, 인류 역사 7000년에 약소국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처럼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하고 강대국을 실제로 힘으로 굴복시킨 사례가 있냐? 둘째,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일방적으로 약소국에게 유리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상의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고 강대국한테 유리해죠.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을 인류 역사 7000년에 맺어낸 사례가 있냐? 제가 질문하면요, 개거풀을 불고 이승만 욕하는 사람 아무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왜? 이건 인류 역사에 딱 한 건 있는 신기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승만은 세계의 영웅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살다 보면 여러분 그거 느끼죠?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이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싫어해서 제거할 계획도 세웠지만 어쨌든 이승만은 대단한 인물이다.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을 미국이 결국은 인정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친구가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영웅으로 대접해줘요. 뉴욕 브로드웨이 카퍼레이트 100만 뉴욕 시민이 와서 이승만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거대한 공산당과 싸우고 미국을 압박해서 자기 나라를 지켜냈다. 이승만의 위대성을 미국이 인정한 외국 현지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영웅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이죠.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를 받아요. 1번에 한 번, 1분에 한 번씩 박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여기 몰려들었어요. 앉아있지 않고 다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연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당에 좌석이 모자랐어요. 왜? 이승만이 국회 와서 연설한다 그랬더니요, 일단 국회의원들이 다 몰려들어요. 미국 육해 공군 장군은 국회 올 일이 없는데, 야, 공산당과 싸움을 내친 위대한 영웅 이승만 얼굴 한번 보자. 육해 공군 장군들이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몰려듭니다. 사법부에 판사, 검사, 변호사, 국제법 최고 영웅, 법적으로 한미동맹을 가능케 한 저 이승만 연구대상이다. 미국 법조계 인사들이 다 와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정치학과, 외교학과 교수들, 야, 저 이승만은 저거 외교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내가 좀 연설 들어봐야 되겠다. 학자들이 옵니다. 이렇게 미국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또 미국 군 주요 지도자들이 다 몰려 들어오고요. 미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옵니다.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 외교관들이 얼마나 이승만을 보고 희망이 생겼겠어요. 야, 저 약소국 대통령이 외교 하나 잘해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 다 망할 나라를 안 망하게 하고 다 먹여 살린다. 그 이승만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워싱턴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이승만 얼굴 보려고 다 몰려들어요. 그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좌석이 모자라갖고요, 미국 국회에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좌석표를 나눠줘요. 표를 맞은 사람만 들어오게 해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국회의원이 표를 못 받아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와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 안에 내 자리가 있다고, 내 이름을 쓴 의자가 저 안에 새겨져 있는데 나를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막 따져요. 그 국회의사당을 지키던 수위가. 그러길래 일찍 와서 줄을 쓰시지 왜 늦게 오셨냐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못 들어오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이승만 박사가 40분 연설하는데 기립박수가 33번 터져요. 제일 처음 박수가 터진 대목,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Special thanks to 누굴까요? Special thanks to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어머니들은 한국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니 미국 아줌마들이 얼마나 눈물이 터지겠어요? 미국에 막 감동의 물결이 퍼지는데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한국 젊은이와 미국 젊은이가 함께 싸우다가 함께 적의 총탄에 맞아서 함께 쓰러졌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함께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인들이 눈물이 터져 나오고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욕이에요. 니네 미국이 언제부터 강대국이냐. 하나님의 축복받아 강대국 됐으면 공산당하고 끝까지 싸워야지. 무슨 휴전이냐. 휴전선 걷어치우자. 다시 한번 전쟁을 해서라도 한민족을 통일시키라.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를 아주 비웃어요. 저 워싱턴의 겁쟁이 암소들 때문에. 사람을 소에 비유하면 숫소죠. 어떻게 암소가 되겠어요. 저 산에 부질도 못한 저 거시기 뛴 암소 같은 놈들. 저 워싱턴의 겁쟁이 암소들 때문에 한민족이 지금 통일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미국이 겁나면 미국만 싸워도 된다. 무기만 주면 된다. 용맹한 한국인이 휴전선 걷어치고 진격해서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아니 그렇게 한국을 도와준 고마운 미국 정부를 저 겁쟁이 암소라고 욕을 했으니 이 연설 때문에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돼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후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내 일생 일대의 최대의 실수였다. 이 연설을 스스로도 후회했어요. 근데 그 후회될 연설을 왜 하셨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알았어요. 지금 휴전선이 그어지면 이 분단이 5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을 한 번 더 해서라도 빨리 통일해야지. 이런 식으로 휴전선 그어지고 북쪽 땅이 공산당 치하로 넘어가면 우리 동족 수백만이 2천만 동족이 노예 상태로 살다가 수백만이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1990년대 북한에 400만 굶어 죽었습니다. 그 수백만 굶어 죽을 거를 이승만 50년 전에 내다봤어. 저대로 가면 저 북한 동포들 노예로 살다가 수백만이 굶어 죽게 된다. 지금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신차이가 됐습니다. 망신차이가 되고 힘들어도 지금 전쟁을 한 번 더 해서라도 빨리 통일시켜서 동족을 구출해야지. 수백만이 굶어 죽는 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 조국 통일해야 된다는 열망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나가라 그러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비밀리에 혼자 연설문을 써요. 왜? 만약 그런 연설문을 썼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큰일 납니다. 말렸겠죠. 다 나가. 혼자 미국이 워싱턴 암소 겁쟁이 같은 놈들 때문에 통일 안 된다. 이런 연설 혼자 쓰고 했는데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고 부르짖었는데 결국 그게 한미관계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세상을 잘 아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마지막에 참 뭐 부정부패, 부정선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교만해지셨어요. 내가 조선의 봉건제와 싸우고 일본의 식민지 잔인한 통치와 싸우고 북한, 중국, 소련, 공산당 제국주의와 싸우고 마지막에 최강대국 미국하고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교만해졌어요. 두 번째,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니까 몸이 쇠약해졌어요. 한미동맹 맺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연세가 79세, 한국 나이로 80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40살 될까 말까 한 무렵입니다. 그 당시 80살은요, 지금 나이로 치면 120살, 130살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동네 전체에 60살까지 사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을까 말까였어요. 환갑을 맞이하면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환갑까지 사신 어르신이 있으면 그게 동네의 경사였어요. 그 시절에 80살이니까 이 몸과 마음이 다 지치셨습니다. 그 교만해진 데다가 몸이 피곤해요. 아, 사람이 건강에 좀 여유가 있잖아요. 건강하고 겸손하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각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그래? 아니 국민들 힘들지 않게 잘 도와줘야지.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게 교만해진 데다가 내가 최고야. 몸까지 피곤한데 각하 국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어느 놈이 이렇게 불평을 해? 감히 누가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하 이거 잘못하셨습니다. 그 정책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사람이 직원하면 그래?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원래 이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만해진 데다가 피곤하고 몸 맨날 아프시니까 각하 아니 되옵니다. 누구한테 말대꾸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라.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한테 직원하는 충신들은 물려나고요. 그저 아부하는 간신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장관들 모아놓고 국무회의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방구를 푹 꼈어요. 장관, 유명한 장관 한 사람이 각하 잘하셨습니다. 지원하시겠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싫어. 아니 장관이 나라 살림을 돌봐야지 대통령이 방구 꼈는데 잘하셨다고 아부나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돼. 이 간신배들이 이승만 박사를 둘러싸고 눈과 귀를 막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겸손하셨을 때는요, 기도하실 때는요, 50년 앞을 내다봤어요. 100년 앞을 예언했습니다. 공산당은 반드시 망한다. 1917년에 벌써 예언했는데 이승만 박사 말씀하시고 70년, 80년 지나니까 진짜 공산당 망했어요. 미국과 일본은 전쟁을 한다. 1900년 25살짜리가 감옥에서 예언했는데 이승만이 예언하고 41년 지난 다음에 진짜 태평양 전쟁이 터졌어요. 6.25 전쟁 때 기록을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좀 살리게 해주옵소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늙은이에게 제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승만이 어리석고 미련한가요?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 국제법 박사예요. 그 천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늙은입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지혜 주셔갖고요,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한미동맹 같은 저런 걸작품 신기한 업적을 만들어냈어요. 그건 다 겸손할 때 얘기고요. 겸손할 때 100년 앞을 내다봤는데 교만해지니까 간신배들한테 둘러싸여서 인해장벽에 둘러싸여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도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 런닝메이트가 아니라 선거를 따로 하는데요. 대통령 이승만 당선은 그건 뭐 국민들이 이승만을 대부분 찍었어요. 그건 부정선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대통령이 연로하시니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 유고시에 부통령이 승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면 부통령을 위력한 사람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야당의 장명 박사가 대통령 대권을 잡으면 이승만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부정부패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던 이 간신배들이 위태로워져요.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신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권세를 누리려면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 당선시켜야 돼요. 그 이기붕 당선을 위해서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런 국민들이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존경해가지고 자유당이 부정부패에도 많이 봐줬어요.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부정선거 다시 하자, 막 데모를 했어요. 그 데모하는 시위대한테 총을 쏴가지고 죄 없는 국민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이승만 박사가 세상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왜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간신배들 각하 공산당 놈들이 지금 저런 못된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공산당 그러면 혈압이 올라요. 공산당? 때려잡아야지. 그 때려잡았어요. 아니 부정선거 저질러서 거기 저항하는 의로운 시민들한테 총 쏘고 죽이니 이거 엄청난 잘못이죠. 결국 이승만의 최후가 다가오게 됩니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생 중심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이때까지 데모의 주제가 이승만 물러가라 그런 거 없었어요. 왜? 아니 국민들이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지금 연세 드시고 간신배한테 둘러싸였지만 그래도 전쟁 때 나라 구해주는 영웅이라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이때 구호한 게 뭐냐? 대통령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계속 모시는데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지만 선거 잘못했으니까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렇게 데모였어요. 이 의로운 시위대한테 총을 쏘고 깡패를 동원하고 두들겨 패가지고요, 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고 돌을 던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지금 총 쏘고 때리니까 그 시위대가 막 급하게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당 정권이 못된 짓을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게 4월 19일이에요. 그 4.19 이겁니다. 4월 19일 날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 4월 2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제서야 간신배들이 공산당 놈이 저런 겁니다. 그러다가 각하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186명이 죽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알자마자 그 다음날 이승만 물러나라고 데모하다가 부상당해 불구자가 된 학생들을 방문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이때 비로소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정선거를 지고 이제 내 인생 내 업종 다 망가져요. 나는 부정선거 때문에 망하지만 나에게 저항한 이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는 잘못했지만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그 기가 막힌 순간에서도 이승만은 민족을 생각해요.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만약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우리 민족이 나한테 저항하지 않았으면 이 민족에 소망이 없어. 그러나 나도 모르지만 내 정권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들고 일어난 이 민족은 살아있는 민족이야. 이게 여러분 대단한 얘기 아닌가요?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잘하다. 자기 물러서라고 일어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책임지고 물러나 비참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은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물러나면서까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실수해서 180명 죽은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최근에 아랍 지역에 자스민 혁명이 있었죠? 민주화 시위들이 막 터지는데 튀니지, 리비아, 시리아 이런 나라에서요 시민들이 100만 명,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씩 죽어도요 독재자들이 끝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개명한 21세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1960년에 그 가난한 나라 코리아에서 186명 딱 죽고 나서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한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망하지만 이 민족은 위대하다. 이러고 깨끗이 물러난 이승만의 결단은요 비록 그분이 실수했지만 그건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감사합니다. 결국 하와이로 쫓겨나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하와이로 떠나시는 이승만 박사의 전 재산 가방이 4개였어요. 하나는 이승만 박사의 옷, 또 하나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옷, 또 하나는 평상시 드시는 약과 그날 비행기에서 먹어야 되는 점심 도시락, 마지막 4번째는 이승만 박사가 그 세계를 감동시킨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연설을 손수 타이핑하셨던 50년 된 고물 타이프라이터, 이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하와이로 가셔서 양로원에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남기신 유언, 아침 식사하시면서 식사 기도를 했어요. 식사를 하시고 쉬러 침대에 가서 누우셨는데 의식을 잃으시고 8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의 식사 기도가 건국 대통령의 유언이 됐어요. 그 유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수없이 설교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일본 사람들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잘 믿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우수한 인재가 되어서 이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늘 하셨어요. 마지막 91세기에 돌아가실 때 유언,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이 건국 대통령의 유언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여전히 북한의 위협이 있어요. 종북 세력, 공산당의 노예가 될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다. 이승만은 기독교로 나라 세웠는데 기독교가 아니라 황금 물질이 우상이 돼갖고요. 돈이라면은 돈 때문에 부모 자식이 재판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고 형제 자매가 서로 막 소송을 하는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쾌락이 우상이 돼갖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서 50개 주 동성애 합법화되니까 판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동성애자를 뭐 존중해라, 은근히 동성애적인 발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설득해서 미국의 발달된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독립국의 그 자세인데 말이죠. 보나마나 이 4대주의자들, 미국의 좋은 거 안 받고 미국의 나쁜 것만 배우려는 놈들이 거봐라! 저 선진국 미국도 민주주의국가 미국도 50개 주의 동성애 합법화됐으니까 우리도 동성애 합법화해야 된다. 틀림없이 한국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고산들 4대주의자죠. 쾌락에 멍에를 맨 노예 같은 사람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공산당이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쾌락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도를 해도요, 내 기도가 우리 집 마당을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딸 돈 많은 집에 시집 가게 해주시고 나라가 망하면 우리 집이 잘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기도는 내 관심사는 우리 집 마당만 뱅뱅 돌까요? 그 이기주의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 그리고 이승만의 건국정신은 하나님 섬기는 자유민의 나라, 하나님 한 분 모시는 동방의 성민 코리아,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 아멘.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섬기는 자유민의 나라가 되기를, 제사장 국가로 끝까지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